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아침에 첫 새벽 기차를 놓쳐가지고 정신없이 차를 몰고 와서 지금 정신이 벙벙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그래도 달려오면서 보니까 사실 저는 안동이 원래 고향입니다. 저희 집 선산도 여기 안동에 있어서 매년 와서 이제 그 한 수십 개의 무덤에 절도 하고 하는 사람이고요. 아버님이 안동에 사시다가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절을 낳아서 저는 부산으로 돼 있지만 사실 저는 항상 매년 이 안동에 그 제사 지내러 왔던 기억이 참 굉장히 아련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안동에 홍옥이라는 사과가 많은 거 아세요? 지금은 없어졌죠. 제가 항상 안동을 들어오면 입구에 자그마한 그 사과나무에 홍옥을 따먹느라고 제가 한동안 20개를 동시에 먹었더니 위장 경련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동 하면은 홍옥의 기억과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지냈다. 갓쓴 할아버지들과 이런 것들이 참 기억이 나는 도시입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이철호 도지사님하고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지사님 되자마자 공무원 여러분들 뵙고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아마 제 강의를 듣기 이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오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는 비교적 의과대학에서 소아 청소년 정신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좀 뭐가 이상하길래 정신과를 가나 하시지만 저는 주로 이제 산만하고 말 안 듣고 잘 울고 밤에 잠 안 자고 이런 아이들을 치료를 잘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운명적으로 병원에 진료만 잘하면 될 텐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바빠요. 너무 쓰고. 근데 제 모든 프로젝트가 자꾸 이런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 굉장히 30대 초반에부터 저는 왜 무슨 이유로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정신보건을 증진하는 사업을 제가 맡아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부산에서 그때 또 교육감님을 알게 돼서 학생 정서 행동 검사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여러분 학교를 가면 아이들 1학년, 4학년, 중1한테 얘가 문제가 있나, 자살을 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 애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문제가 되는 애들, 거기서 여러분 상당히 많이 글러집니다. 한 적어도 5, 6%에 대한 아기들이 부모의 평가, 선생님의 평가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니까 그러면 아니 문제가 있다고 체크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를 제가 부산에서 그때 돈을 받아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꾸 미리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치료 프로그램 학교형도 해보고 했던 이거부터 하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부터 제가 교수가 되자마자 한 게 이상하게 성폭력 어린이가 피해 어린이가 저한테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왔냐면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인데요. 제가 98년도에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됐을 때 여러분 서울 시내 그다음에 경기도에 다 합쳐서 여자가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이 저 하나였습니다. 교수로 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나 아동이나 성폭력 당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큰 병원 가서 진단도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비의 차이가 전문직으로 가서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교수가 될 때 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한 450명 됐는데요. 제가 직접 한자를 보는 교수로서는 여자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나 아동이 성폭력을 당하면 일단 남자를 보면 도망을 가거든요. 심리 밖으로. 아예 병원에 올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5월달 쯤부터 어린이들이 성폭력을 당하면 상담소에 저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5세, 6세 어린아이들이 뭐 어디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피 흘리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산부인과 쪽에는 교수님 전부 남자예요. 그래서 저 혼자 치료를 못하거든. 산부인과 진료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산부인과 진료를 가기 전에 제가 다 약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중, 3중에 피해를 믿는 게 다시 산부인과 검사부터 시작하면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면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여러분 2004년도 해바라기 아동센터라고 해바라기란 말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진 이름이에요. 희망을 갖자.
이유로. 그래서 사실 2004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7억으로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 전담 치료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들 때 돈을 내주신 분은 이희호 여사였고요. 이 김대중 정권 말기였습니다. 우리 환자들 부모님들이 가서 데모를 했어요. 국회 앞에서. 그래서 영부인을 만나서 영부인께 우리 성폭력 상담소는 될 필요가 없다. 이제 많다. 근데 우리를 진료해주고 그 증거를 만들어줄 병원은 하나도 없다. 제발 의료 전담 기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그걸 만들고 이때부터 사실 이제 성폭력 어린이들을 한 1년에 600~700명씩 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저는 한 200명 올 줄 알고 200명에 맞춰서 예산을 7억을 했더니 500명이 오니까 직원들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복지 서비스가 여기서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의과대학 교수라서 별 복지는 그렇고 치료까지는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을 2004년부터 맡으면서 복지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뭔지 모르지만 병원에다가 이렇게 복지 서비스와 의료를 합친 모델을 여니까 그동안에 아이들이 다 그냥 잠잠히 있던 애들이 한 5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참으로 많은 아이들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진료를 데리러 올 사람조차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그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데리고 오는 것까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느꼈냐면 복지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이 함께 가야 한다. 오늘 제 주제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복지 시스템만 있으면 뭐예요? 그 복지관에 가도 얘를 돌봐줄 사람이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전문가한테 오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 기간까지 올 수 있는 차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성폭행을 당해서 고생을 하는 아기들은 보호 시스템이 무지 약해요. 엄마도 일을 해야 되고 아빠도 일을 해야 돼서 해바라기 쌤상까지 도무지 올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복지와 함께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그런 얘기하면 야단쳐요. 왜 복지부가 얘를 자꾸 하세요? 저희는 저희 일 하기도 너무 바빠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둘이 합쳐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행정은 굉장히 구획이 져 있다. 그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왜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자는 걸 정말 부르짖으셨는데 저는 아주 가장 밑바닥부터 일을 하면서부터 어머나 왜 합치면 안 될까? 아니면 왜 복지부하고 여가부는 이렇게 한없이 멀어야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만 복지 얘기만 하면 여가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복지부에 가서는 여성 어쩌고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떤 것까지 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 성폭행을 당하는 애들이 외부에서 당하는 애들 하나만 좀 빨리 치료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오빠가 성폭행하고 사촌 오빠가 하고 이모부가 하고 아빠가 한 경우에는 여러분 가해자가 다 친족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집에서요 다른 학대와 그 방임은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옛날 해바라기 센터 1년에 500~600명 중에서 20%쯤 돼요. 그 애들은 특히 오빠가 가해자 한 경우는 그 오빠가 사실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게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사람들 중에 어른들하고 청소년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청소년이 어린이를 성폭력하는 경우에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곤란해서 결국 제가 나중에 화학적 거세법 있잖아요. 화학적 약물치료법에 제가 무조건 하자고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른 쪽으로 넘어가면 어린이를 성폭행 같은 굉장히 이상한 병이 많고요. 청소년은 얘도 굉장히 학대당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정신이 올바르지 않아가지고 성욕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아무나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가해자를 위한 청소년이 어린이를 건드렸으면 아이만 데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또 청소년위원회 이런 데서 돈을 따서 그때부터 벌써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얘네들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40시간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게 다 그 미끄럼이 돼서 어떤 특정 집단, 개인 치료가 아닌 특정 집단을 향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딴 프로그램 안 됩니다. 요새 중국에는 성폭행하면은 이상한 그 교도소 집어넣어서 혼낸다는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나쁜 짓만 배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마음 바꿀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 성과가 얼마나 좋았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런 연구조차 못해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이게 성폭력을 해서 걸려든 청소년 애들 한 1년 정도 쭉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한 애에 비해서 범죄율이 얼마큼 떨어질까 하는 연구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 경찰청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랬더니 저희가 이 전문적으로 만든 40시간의 프로그램을 한 친구들은 다른 아무 치료를 안 한 애들에 비해서 재범을 또 해요. 또 오토바이 훔치고 하는데 3년 정도 늦게 해요. 그리고 확실히 떨어져요. 3분의 1 정도로 재범률이 줄어요. 범죄율도 줄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 요즘에 뭐 친구 때리니까 촉법소년 뭐 14살 연령을 낮추자 처벌 위주로 막 하자 그러시는데요. 걔들은 애기들이에요. 제가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교도소, 소년원에 가서도 직접 치료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젊은 시절인데 했는데 애들이 처음에 막 무시무시하게 하게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치료를 쭉 해가면 나중에 끝날 때쯤이면 제가 짜장면 파티를 해주거든요. 애들 다 훌쩍거리고 울고 다시 오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그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자 치료 프로그램을 제대로 저희가 한 8년 정도 끌었어요. 해보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 시스템 내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제가 국회의원 하고 나서 더 많이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제가 이제 할 강의 중에 하나가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 혹시 우리 지사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2012년 비례대표로 들어갔을 때 무상보육을 무지 반대해가지고 사실 박근혜 그때 후보자라고 하는데 마치 쫓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그랬냐면 지금과 같은 어린이를 집단 양육시키는 시스템을 시작하면 애들 IQ 30은 떨어진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경제발전을 한 거는 다 똑똑한 인재들이 고생을 하면서 키운 나라인데 만약에 두 돌도 안 된 애기들을 이렇게 집단 양육을 시키면 IQ 떨어지면 우리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눈이 흉거려서 왜 지능이 떨어져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당시로서는 그때 민주당이죠. 야당은 야 4개가 무상이었어요. 무상, 의료, 무상 뭐 하여튼 야 우리 하나가 무상이야. 우리 이거라도 안 하면은 선거에 진다. 아니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 애들입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부모들이 원하는 거다. 보육을 제대로 해달라. 제대로 해달라고 하지 무상을 해달라고 그러지 않은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여러분 이거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쫓아다니면서 울다불다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시작하니까 안 그래도 근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에 서초동에 오전에 카페가 다 동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 계신 어머니들이 무상이니까 오히려 일하는 엄마도 들어가도 못해요. 미리 밤새서 줄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냐면 돌대비 애기들을 다 어린이집 맡기시고 카페에서 노세요. 본인들 아니세요 그러지만 실은 정말 서초구의 카페가 아침에 다 동이 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정말 우리 정부가 그래도 무리를 해서 돈을 써서 한 거는 일하는 부모님들이 아기를 잘 맡기는 게 우선이었는데 그 자리를 공짜니까 야 너도 공짜 나도 공짜인데 해가지고 그 딴 분들이 먼저 채우시고 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진영 의원께서 이제 정책위 의장님이셨는데 그 보라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양육비 주라고. 집에서 계신 분들은 돈에 직접 손에다가 돈을 주시면 안 가실 거다. 집에서 그 돈으로 안 보내고 직장 마음들이 갈 수가 있고 또 그분들이 집에 안 보내시면 그 보육시설에 간 돈이 줄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한 년 35만 원이거든 원래요. 이게 손에 안 떨어지는 돈이 35만 원 그랬더니 야 그건 너무 비싸고 20만 원으로. 그 사실 여러분 양육비가 그때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1년 동안 쫓아다녀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면서 왜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인 과학적 근거가 우리의 정책과 행정에는 전혀 녹아 들어가지 않고 제가 비례대표하면서 1년 내내 눈물 짜고 다니면서 겨우겨우 만든 게 양육비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건 나왔어요.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이 이제 덜 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가 직장 마음대로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과학적으로 오늘 특히 아침 시간에 오셨는데요.
자기 자녀 기르시는 분도 도움 되실 것 같고 어쩌면 또 찔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머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 말씀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연구도 참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회의원 마치고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오늘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아까 제가 이때부터 느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제대로 재활해서 복지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을 시도를 해봤어요. 굉장히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된 거는 우리의 참담한 난제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다른 건 웬만큼 하는데요. 물론 경제도 어려워지긴 있지만 여러분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폭력, 자살, 데이트폭력 이거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 나쁘고 심각하고 언제든지 나한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나와도 뭐 무기력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서 가해자만 신경질 나요. 쟤는 왜 저러나? 왜 멀쩡한 사람 때려가지고 전화기가 났나? 그래서 가해자 처벌로 그 생각밖에 안 드시잖아요. 그거야말로 눈에는 눈, 정말 귀에는 귀, 이 한무라비식 처벌 위주의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세포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한 번쯤만 이 피해자 지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가해자 처벌 강화보다. 예방,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인성교육, 부모교육, 예방교육을 하면 없어질 거라 생각하면 무슨 얘기세요? 의식적 교육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30%밖에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그 얘기는 확실히 들을 수 있어요. 70%가 무의식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을 보러 딱 갔는데 여러분 얘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오래 안 해봐도요, 한두 시간 만나고 다 감이 오잖아요. 얘는 억장이다. 아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적인 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오늘 물론 강의는 30%의 여러분 이성을 향해서 내가 가기는 가지만 제가 자꾸 제 얘기를 주관적인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제가 이런 주관적인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의 무의식을 좀 건드려요. 왜냐면 내가 옛날 얘기하면 여러분이 옛날 같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지식 전달만이 아닌 약간 저를 드러내므로써 여러분의 무의식도 조금 움직이길 바라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인 이런 게 중요한데 자꾸 예방교육 이런 거를 하는 우리나라는 아마 앞으로 무슨 폭력 사태 날 때마다 자꾸 예방교육만 늘어가지고 예방교육 천국이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세련되고 전문적인 저는 복지 행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또 데이트 폭력 말도 못하죠. 데이트 폭력이 왜 이렇게 많아진 줄 아세요? 그래서 가정 폭력에 중요해요. 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무시한 사람이 안 와요. 나는 성폭력 가해자를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이 보통 정말 사이코패스하고 너무 달라요. 좀 이런 말로 죄송하지만 찌질하게 생겼어요. 이러고 와요. 도무지 그 사람이 어린애를 성폭행하리라고는 안 보는데 또 불구하고 그래서 이 힘없는 자를 폭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의외로 마초가 아닙니다. 자기의 열등감이 많고요. 오히려 건강하고 씩씩하게 남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혀요. 그래서 가정폭력이네 데이트폭력이네 하는 가해자들 가끔 전 치료도 하거든요. 아주 부잣집에서 부인을 향해서 총을 갖다 겨눈 사람도 있어요. 공기총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병이 나서 저한테 왔을 때 알게 돼서 제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 치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인한테 예를 들어 아주 부잣집 건물 한 채만 넘겨주고 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힘이 생겨서 자기를 떠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쪽은 잘 안 합니다. 생각보다. 상대가 약해 보이니까 계속 내 역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사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에서 다 전달됩니다. 여기 얘기 하나 보십시오. 어릴 때 사랑받아야 될 아기가 자기가 애착을 보여야 될 사람한테 맞아서 배신의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애들 여러분 이 상처만 낫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기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얘 뇌가 큰일 났구나. 뇌 발달이 속된 말로 좀 아작이 났겠구나. 저는 그걸 더 걱정해요. 차라리 이 상처는 치료
해요. 한 달이면 해요. 근데 얘가 뇌가 확 흔들린 거는요,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지는 여러분 뇌를 건드리는 작업입니다. 어릴 때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 정신이 없이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좋은 전문적 복지를 통해서 이 뇌의 상처를 되돌리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다문화 여성들 두들겨 맞았던 분들 많았었죠, 옛날에. 그 여성들한테도 여러분 그냥 아이고 안됐다, 인권 보호해야지, 그거 이전에 이분이 자꾸 맞아가지고 뇌의 한 부분에 마비가 됐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간을 끝내고 왜 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모든 판단 기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실 수 있는 게 뇌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으면 그분들은 집중부터 못해요.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 나영이 집중력 떨어진 게 좋아지는데 1년이 걸렸어요. 걔가 IQ가 굉장히 높은 애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이가 좀 뇌의 기능이 돌아오고 나서 1년 동안 가해를 했어야 됐어요. 학교를 못 따라가서 수업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 보면 항상 이 이면에 뇌 발달에 흔들린다,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2015년에 혹시 여러분 그 슈퍼마켓 도망친 이 5학년짜리 몸입니다. 이게 이 아이가 왜 부모들한테 굶고 두들겨 맞고 해가지고 도망가서 슈퍼마켓 주인이 구했는 아이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치료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아이가 일주일 만에 뭐 6kg가 늘었대요. 아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굶었던 애를 그렇게 갑자기 찌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소아과 선생님이 이 굶었던 아이를 계획적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신가?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날 갔더니 여기가 노인무슨 병원인데요. 정신과이긴 한데 아이가 새우깡을 봉지채로 주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굶었다가 먹는 아기를 과자 봉지 있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서 변을 오랫동안 못 봐서 변비가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 옮겼어요. 그래서 어린이 내분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굶었다가 다시 먹었을 때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 인천지역으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마음에 아까 말했지만 병도 같이 있을 것 같아서 검사를 했더니 얘가 자기 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밑에는 제가 쓴 거고요. 큰 이 그 종이에 요만하게 그립니다. 근데 얘가 참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여러분들 굴뚝을 잘 보세요. 굴뚝에 뭐가 나와요? 연기가 아니고 꽃이 나오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아마 얘는 그 긴 세월 동안 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상상을 하고 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정말 조그맣게 그리긴 했는데 아기자기하고 꽃이 정말 연기로 피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안 그랬잖아요. 무시무시한 집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나무를 그려보라는데 여러분 이 나무가 안에 주렁주렁 많이 늘려있죠. 이거는 애정결핍이 심한 애들이 보통 나무에 사과 한두 개를 그려요. 얘는 한번 보세요. 리본에 꽃에 난리가 났죠. 얘는 상상 속에 너무너무 애정결핍이 심한 애기예요. 근데 이런 애를 얘 처음 보면 살살 웃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어머 얘가 괜찮구나. 근데 얘는 속으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얘가 구출되니까 좋아서 웃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옮긴 병원의 소아정신과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보니 얘가 2, 3주 지나고부터 완전히 폭력성이 나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대요. 그리고 먹는 거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데 과자 안 준다고 이제 발로 차고 이런 문제까지 있었대요.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숨겨져 있었던 그 분노와 억압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거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소녀의 그걸 보시면 이건 이제 성폭력 당한 14세 여자아이 얘는 굉장히 반복을 했는데 얘만 보세요. 얘를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울고 있는 본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저게 뭐냐면 머리가 자기가 수술을 해가지고 안을 좀 보고 싶대요. 왜 나를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남자 머리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고 얘들이 보면 참 지퍼를 많이 그려요. 이 아이들이 그 성폭력 당할 때 그 바지를 벗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성폭력 어린이 치료를 하면 정말 지퍼를 많이 그려요. 이렇게 남자 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 성폭력은 여러분 보통 당하고 나서 1년, 2년 정도 뒤에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미 지적 증거는 없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간접 증거로 저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이기기 위해서도 이 굉장히 정교한 심리검사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판사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림 그려라 그러고 딱 짚어 그리기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확실히 당했네라고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살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이요 OECD 창피할 정도로 항상 넘버원 1위예요 지금. 근데 정부가 좀 좋아졌다 하다가 여러분 요새 조용하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20%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자살이 이렇게 끊임없는 걸까 했을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성폭력, 폭력의 피해자들이 치료가 안 되면요 자살률 넘버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자살도 문제지만 청소년 자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머리를 아파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학생들이 자살하고 이게 많아져가지고 교육부 장관님이 들들 떨고 있거든요. 이게 줄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치료되지 않는 트라우마는 사람을 자살시켜요.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 자살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러한 난제들의 공통점이 뭐냐. 언뜻 보면 가정 내의 문제 같고 언뜻 보면 개인을 향한 폭력 같지만 그 뿌리가 굉장히 유사해요. 나중에 그 왜 뿌리가 유사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릴 때 당하면. 근데 표현되는 문제만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학대를 당해서 어떤 애는요 막 집을 이렇게 치고 막 공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애는 자기를 죽이면 자살로 나타나고 또 심지어 남자아이들은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면요 남자도 성폭행 10% 당해요. 다른 애를 또 건드려요. 이렇게 뿌리는 같은데 나타나는 양상만 다른데 우리는 어떠냐면 양상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 폭력적인 행동하면은 법무부 갔다가 또 그 자해를 하고 이러면은 복지부 갔다가 또 성폭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문제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예방적으로 다뤄주지 않고 마지막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부서가 다르게 다루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둔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복지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대를 이어서 나타나요. 폭행 당하면요 자기 아예 안 펼 수 없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에 그 아이를 통해서 잘 치료해서 다 끊어주면 그 제3, 제4의 대를 이은 고통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 오면은 아기가 하나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모시고 오잖아요. 요즘 같이 따라오세요 주로. 그러면 3대를 딱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어머니가 이런 우울증이 빠져서 아기를 잘 못 봤다. 그러면 딱 보면 할머니와 같이 딱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대를 잇는 문제고. 나중에 또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 아까 말한 폭력의 피해자는 누구라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보호받지 못한 자들한테 집중적으로 가해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너무 안 됐잖아요. 보호받지 못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가사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의 통증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면 전문적 기술하고 복지가 아까 말한 합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전문적 기술자들 다 숨어있죠. 그리고 저 같은 기술자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사회가 엄청나게 투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도 빚이 있지만 이런 기술을 많이 배우게 해주신 미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많이 키우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실은 정신과 의사 할 때요. 학대받아서 병원에 오는 게 한 개도 못 봤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분들 병원에 갈 여력이 없어요. 저는 의사라도 그쪽은 전혀 몰랐는데 미국 갔더니 이제 제가 가르쳤으니까 돌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도 아마 한국 의사 선생님 중에 여러분 정신과세만 다 보내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학대 피해자 이런 분들은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저변을 넓히는데 국가가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아정신과 의사인 경우에는 여러분 외국인이 그걸 따도요. 미국 시민권이 빨리 나옵니다. 특혜를 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가보면 미국에 한국인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 소아정신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예로부터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키워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바우처 내면은 아우 심리치료가 되겠다 그러는데 그 바우처를 받아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심리치료사도 없고 봐주는 정신과센터 드물고 그런 현실을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야 바우처 하나 냈으니까 심리치료는 하자. 근데 가면은 심리 바우처를 해도 할 데가 없어. 그러면 전문가들 없다고 그거 누가 받아가는 줄 아세요? 요즘에 그 속된 말로 바우처 재벌들이 좀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충 버물러 가지고 언어 치료사 했다가 이런 심리 치료 잘한다는데 형 그 심리 치료 제가 볼 때 심리 치료를 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바우처 받는 경우는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 때 다녀봤더니 아 정말 허술해요. 그래서 이 바우처 제도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냈는데 그걸 내신 분이 유시민 장관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 많이 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 전문가도 없는데도 전문가 필요한 바우처 왜 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 전문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시민 장관께서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그런 거 하신 거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내봤자 받을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전혀 몰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통합적인 마인드에 대한 얘기 다시 강조를 했고요. 결국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난제를 내버려두면 여러분 사회가 불안전해져요. 사회 안전이 위협돼요. 개인의 물론 행복감도 다 끝나지만요. 이쪽은 어릴 때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강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참으로 많은 전쟁 고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아원 이런 데서 잘 길러줬어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무차별적으로 사람한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뭘 배웠냐면 애기들은 잘 먹이고 잘 재우는 물리적 환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구나. 반드시 애착 대상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굉장한 공격성을 보이고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 고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소아정신과 영역은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릴 때 그 다문화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애기들은 어리고 엄마는 정신이 나가 있고 이런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이 지금 당장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애기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어머니는 자살을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계속 증가하고 흉폭화 되잖아요. 이게 왜 안 줄고 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아까 말했지만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위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회가 좋아지면 점점 뇌 발달에 좋은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핵가족화되고 또 요즘에 디지털 시대가 돼서 사람 대신에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접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변하고 이런 사회가 결국 아까 말했죠. 우리의 뇌 발달을 취약하게 여러분도 아마 옛날보다 기억력 무시 떨어졌을 거예요. 기억력 검사하면은 핸드폰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주면 여러분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기능을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어른들이니까 뇌가 다 발달된 상태에서 좀 가니까 좀 하고 마는데요. 처음에 뇌가 발달되는 애기들한테 그게 다 가해지면은 너무 황당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가 제도적인 또 이유가 있죠. 계속 이게 되는데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잠깐 졸지 마시고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부터 뇌 발달 얘기하는데 자, 내가 왜 이렇게 난리를 떠느냐. 적어도 뇌돌까지는 여러분 뇌가 빠르게 구조와 기능이 다 변합니다. 그 이후로는 천천히 되고요. 뇌는 사춘기까지 변해요. 여러분 만 15세가 되면 픽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애들이 문제가 있을 때 중2 때까지가 막 맥시멈이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애들 공부 못하면 막 때리면서 가르치시잖아요. 중2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열심히 하세요. 그지만 뇌돌 때 이전이 가장 기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뇌 안에 그때 잘못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보육이라는 이유로 애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집단 양육하는 게 기분 좋은지. 그거 없이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아동수당인 이런 걸 부모한테 바로 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은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좋은 양육시설, 보육시설 만드는 데 그 돈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정말 핀란드 같은 데는 여러분 세상에 보육교사들도 석사를 따야 돼요. 월급이 얼마나 센데요. 그런 거는 못 해줄 망정 부모한테 우리가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줘버렸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요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두 돌 이전에는 OECD 국가에서 집단 양육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돈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작용 여러분 저 요즘에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국회의원 끝나고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환자를 많이 보니까 발달 지연 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얘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냐? 아니요. 한 두 돌 반, 세 돌 때 와서 언어 발달 지연하고 그런 눈도 안 쳐다봐요. 잘. 결국 애착이 흔들렸거나 다른 이유예요. 그러면 그런 아기들은 딴 치료 하나도 없이 부모를 잘 교육시켜서 부모님들이 주말에 놀러 안 가고 집에서 애기 잘 보고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6달쯤 지나면 거의 말 다 해요. 그걸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그런 근본적인 걸 체크 안 하고 언어 치료만 1년 했다. 그러면 걔는 이제 4돌 지나가지고 제가 4돌 때 오면은 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제대로 한 거에 한 몇 배가 걸려도 언어를 할동말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목숨 걸고 중요한 얘기고 정말 아기가 조금이라도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가 늦다고 언어 치료한다고 무지한 생각하지 마시고 왜 늦은지에 대한 근본을 딱 따주면 그대로 확 발달한 애기들이 한 저는 80%는 된다고 봐요. 그런 애를 내버려두면 나중에 발달장애, 정신지체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우리 복지 진단서를 받아야 될 군으로 떨어지는 걸 너무나 저는 많이 봐요. 어쨌든 그런 군이 듭니다 요즘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뇌가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어릴 때 뇌는 안 쓰는 쪽은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뇌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R과 L 발음을 정확하게 머리에 딱딱 찍잖아요. 동양 애들은 L하고 R을 들려줘도 뇌파에서 잘 구별 못해요. 언제까지? 생후 1년만 지나요. 6개월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서양 애기나 한국 애기나 L, R 하면은 뇌파에서 딱딱 다른 데가 찍혀요. 근데 돌이 지나면 L하고 R이 동양 애들은 붙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이 언어적인 소리를 인코드하는 뇌 구조가 1년 동안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4돌까지 엄청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막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하는 게 그럼 걔는 쓰는 쪽만 발달이 어떻게 돼요? 시각적인 거, 손가락 돌리는 거 이런 거는 좀 발달하겠죠. 근데 그 시간에 정말 발달해야 될 공감 능력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3돌 때까지는 또 뇌의 다른 부분이 발달해야 돼요. 어디가 발달해야 되냐면 뇌 안쪽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본능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고 사회성을 조절하는 이런 뇌가 발달해야 돼. 변연계라는 부분이.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이거 두드리는 애들은. 그 발달을 또 삭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가 되겠냐. 사람 마음을 잘 모르는 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6세 이하의 애기들은 스마트폰을 좀 금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까지는 생각을 해요. 회사들이 더 싫어하겠죠. 근데 회사들이 그러면 이익을 딴 데서 내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어린 시절에 아기들의 뇌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팔아야 되나? 정말 생각해봐야 돼요.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심지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한동안 초고속 인터넷도 늦게 깔았잖아요. 혹시 그 취약계층에 나쁜 영향을 갈까봐. 우리는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다 희생해가면서 회사만 살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서 사회적인 뇌가 먼저 발달되고 이성의 뇌가 4돌이 지나야 조금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 요즘에 돌반대도 한글 가르치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그건 일종의 아동학대예요. 여러분. 쉽게 하면 이제 겨우 걷는 애기한테 마라톤 하자 하는 거예요. 아직 뇌가 인지의 뇌가 그때는 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돌 애기들은 주로 어떤 거 반응을 잘하느냐. 걔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돌을 짝짝꿍 잼잼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애기들 그때 뭘 좋아하시는지. 뭐 책 엄마가 읽어주면 또 그러고 한 10번쯤 읽어달라 그러죠. 그거가 지가 좋아하는 자극이 필요한 자극이라서 그래요. 상호작용 자극. 애들은 글자를 그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엄마가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빠가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거를 읽어준 동안에 아이는 저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근데 애정 욕구가 많거든요. 그 충만감. 그다음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신데렐라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그게 지 뇌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은 논리적으로 1+1은 2다.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나이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완전히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로봇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3가지는 여러분
어른들 보시더라고요. 혹시 복지 수혜자 중에 어른들도 많으신데 막 통제가 안 되시고 막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술 먹었나 하지 마시고요. 어릴 때 이게 잘 뇌가 좀 흔들리신 건 혹시 아닐까 해서 아니 옛날 히스토리를 보자 그러면 아 어릴 때 부모한테 많이 맞았고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안 돌봤고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그분이 아 충동 조절 안 되고 정서 조절 안 되고 이게 다 어릴 때 뇌돌까지 흔들리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너무나 훌륭한 공무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정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어릴 때 흔들릴 수 있는 거를 줄여주는 게 최고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지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예산 중에 70%가 세돌 이전에 끝나요. 미국도 한때 아이들 마약이 너무 제가 96년도 갔을 때는 마약이 너무 성행을 해서 청소년 마약센터가 그렇게 많이 성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어떻게 잡은 줄 아세요? 미국이? 청소년기에 해봤자 소용이 적더라죠. 연구를 다 해봤더니 이런 애들 대부분 엄마가 어릴 때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울증도 심하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돈이 갔냐면 청소년기 돈 많이 안 가고 세돌 이전에 가난하고 힘든 어머니들한테요. 무상으로 간호사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애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치료도 해주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걔네들을 제일 좋은 유치원에 보내줘요. 국가 돈으로. 그 프로젝트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 15년 뒤에 컸을 때 범죄율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가 돼 있어요. 마약도 적게 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미 그 연구에 의해서 FBI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이 분석을 해서 아이들의 복지 비용은 어릴 때 엄마와 이 푸케지를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그냥 정설이 돼서 그쪽으로 그 유명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그거 우리 한국은 드림스타트 이름 붙였죠. 근데 우리는 이름만 떠왔지 드림스타트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하고 묶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려운 애들을 떼맡아주는 모델로 갔잖아요. 부모들은 손 털고. 너무너무 나쁜 모델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모델인데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알겠는데 세계적인 추세하고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어려운 애들을 부모랑 떼놔서 모아놓고 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아기하고 시간을 늘리고 또 요즘에 정부에서도 워라밸 하잖아요. 일을 좀 줄여서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기하고 더 친근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힘드니까 내가 밤 11시까지 애 맡아줄게. 그건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오히려 어쩔 수 없어 맡아주는데 11시까지 안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를 하라. 그게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가 여기 나가면 매일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WHO에서도 매일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내가 12시까지 맡아줄게 언제든지 맡겨라로 가잖아요. 아니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에 죄송하지만 실은 제가 애기들 뇌를 생각을 하면요. 그게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어린 애기들이 밤 12시까지 뭐하는 그런 걔 뇌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쪼그라들죠. 아니죠. 그래서 어린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린이집에 질을요. 무지 높인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영아 어린이집의 평균 선생님이 몇 번 만에 바뀌는지 통계 한번 내보세요. 제가 듣고 너무 놀랐어요. 단문 1년 못 채우십니다. 힘들고 또 국가의 시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이 숫자가 줄면 그 반을 폐쇄를 해버려요. 돈을 적게 줘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반을 보던 선생님이 뭐 딴 데 가야 돼요. 그래서는 국가가 조장을 그러니까 돈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만 부모들이 어렵게 영아반에 맡겼는데 걔네들의 애착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황당무계한 일을 지금 우리 제도가 하고 있습니다. 난 적어도 1년도 그래. 애기 하나 맡으면 선생님이 1, 2년은 쭉 맡아서 엄마와 비슷한 종류의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숫자도 굉장히 줄여야 돼요. 영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2사람 이상 못 맡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부모들한테 주는 데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못 쓰잖아요. 막 이런 사실을 알면 부모님들이 야 나 안 받을래 줄래 그냥 정부에서 그거 만들어주세요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언론도 침묵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아마 저 국회의원 아니니까 이 말 자유롭게 제가 국회의원 드리면 너무나 공개적으로 못했어요. 우리 당에 누가 될까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듣기. 그래서 저 어떤 사람 저거 야 진짜야 너 거짓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래 한번 붙어볼까? 그러면서 논문 갖고 와봐 하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진짜 타견이 절대로 아니고 제 말에 이 레퍼런스를 다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는 왜 쓰는 쪽만 사용되느냐.
사용계 뇌는요, 요 하나하나가 다 요거 하나는 그러니까 기능을 안 하고요. 손에 손잡고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여러분도 지금 한 개의 뇌세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감당하는 데 네트워크, 전두엽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네트워크 하려면 이렇게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신경 연접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연접부가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기 때 자극을 많이 주면 그 연접부들은 서로 많이 붙어있어. 우리 마치 왜 의자 뺏기 게임 하듯이 같이 이렇게 5명 하면 1명 안 되면 1명은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뇌는 그렇게 움직여요. 연결되지 않는 건 저렇게 가지치게 잘라버려요. 연결된 애들은 계속 연결을 주고받으면 튼튼해지고 끈끈해지고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주변의 자극이 다 뇌를 자극해서 형성해줘요. 이 망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가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다양한 자극이 뇌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핸드폰 가지고 몇 개만 계속 들어가서 중독기 있어서 그것만 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편식이 안 좋아요. 어릴 때는. 뇌에. 골고루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게 이 이유예요. 안 쓰는 건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뇌가 여러분. 여기 이제 태어날 때 죽을 때하고 뇌 세포는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6세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연결망이 많죠. 저렇게.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사춘기 때 어때요? 마지막 할 때 연결망을 줄여버렸죠. 왜 그러냐? 많이 안 쓴 거는 지워버리고 많이 잘 쓰는 것들은 강화를 해가지고요. 속도를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뇌가 태어날 때는 별로 연결망이 없다가 6세까지 피크 쫙 올라갔다가 연결망이 쫙 줄여요. 물론 이 4세 때까지 제일 진하고요. 어릴 때는 이게 지워지고 생기고 지워지고 생기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여러분 뇌는 이제 이걸 지나서 이제 점점 더 대화의 뇌를 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아기가 저 6세 때 저 창궐할 때 얼마나 많이 홀드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IQ 다 쓰느냐 마느냐예요. 저는 사실 IQ를 뭐 이렇게 타고난 지능을 더 높인다는 거짓말이지만 타고난 거 100% 쓰게 할 수는 있다. 오케이예요. 대부분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 과정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을 거예요. 충분히 애가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자극으로 창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 6세 때 생기는 신경 연결망이 초고도에 다르고 저는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 생긴 거는 어릴 때 이 6세 때까지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6.25 사변 끝나고 남자들 많이 죽고 했을 때 엄마들 애 어떻게 키웠어요? 보통이 이지만 어때? 하나 업고 하나 안고 딱 엄마 옆에 붙여놨죠. 제가 줬더니 엄마라는 개념을 여성만 안 합니다. 아빠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애를 댕기댕기 달고 다니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게 뇌에 굉장히 좋아요. 어릴 때. 특히 애기 업고 야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는 굉장한 애기 때 머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극이 누구겠어요? 엄마 자극이에요. 아니면 아빠도 마찬가지고 애착 자극이에요. 그럼 애착 대상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확 좋아져요. 왜냐하면 걔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 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 없는 엄마들 애기는 말이 좀 적어요. 그런 너무 다르게 있어요. 우울한 애기의 엄마의 애기는 돌대주면서 지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극을 안 주시거나 힘들어서. 그런 얘기 엄청 논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살리는 사람인데 제가 잠깐 예를 재밌게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에요. 둘째 놈. 얘가 한 달 때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보시면 얘가 좀 멍하죠. 저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표정을 보시면 도저히 그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되는 느낌 드시죠? 초점도 없고 멍하게 생겼잖아요, 아기가. 왜냐하면 걔 뇌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성글죠. 아직까지 내 네트워킹이 좀 적어. 근데 여기 우리 아들 6개월 때 다진 맛이 있었어요. 얼굴 좀 어때요, 여러분? 총기가 흐르기 시작하죠. 6개월 되면 애기들이 낫기 시작하면서 사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요. 6개월쯤 되면 눈이 완전히 딱딱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 애기가 지금 보면 얘 뭐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엄마가 뭘 해도 따라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냥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저기 보십시오. 얘 뇌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태어나서 한 달만 죽은 애기, 3달만 죽은 애기, 6달만 죽은 애기들을 이렇게 뇌를 편을 떠가지고 본 거예요. 그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6달 때는 머리가 저래. 1달 때는 요래. 자, 이 과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켜줘야 되겠냐.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저는 참 우리 국가가 복지라는 것이 이런 기술을 하시면 정책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6개월 때 아기 같은 표정으로 항상 살면요, 그 아기는 정말 자기 IQ 100% 쓰게 돼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제가 성폭력 어린이 치료 많이 하잖아요. 유치원 때 당하면 이 얼굴로 나타나요. 뭐 이러고 나타나요. 그 얼굴을 몇 년 치료를 해야 저렇게 나타나요. 저는 의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애 치료되면 얼굴만 봐도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변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제는 다 치료 다 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애기들은 저런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행복한 애기예요. 어쨌든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는 발달 순서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제일 여러분이 머리 뒷구멍에 있는 게 이게 여기 지금 코 부분이고 저기 뒷꼭지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바로 다치면 죽어요. 교통사고 나면 숨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뇌인데 대부분 애기들 생명의 뇌는 가지고 나오죠. 이게 제대로 돼야지 살아서 나오죠. 그러고 나서 아까 내돌 때까지는 두 번째 본능과 감정의 뇌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돌 좀 지나야지 이 이성을 담당하는 뇌에 불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뇌는 이 발달 순서에 맞게끔 자극을 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때 쓸 것 들어가다 이때 주면은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 이 뇌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또 아침부터 이 눈과 눈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어떤 막대기를 쭉 찔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딱 중간 부위 뇌 뒷꼭지와 앞부분의 중간 부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예요? 이게 지금 불이 빨갛게 들어오는 게 뇌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2돌짜리 애기인데 여기만 불이 쫙 들어오죠. 그죠? 지금 이 겉부분에 있는 게 이성의 뇌인데 여기는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쪽에 여러분 손가락을 만약에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이걸 접어보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서 여기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 머리는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이거 접었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빨갛게 불 들어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가 불이 꺼지면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왜? 이 부분이 견연계라는 부분인데 본능 조절, 충동 조절, 공감 능력, 주고받고 하는 사회성 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얼굴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 부분의 기능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 유명한 자폐증 애기처럼 가요. 눈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얼굴에 변화도 없고. 자, 이 애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애기가 아까 그 사진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검맣게 끓고 얘 이상하게 여기 돼 있죠. 여기 불이 좀 들어오죠. 여기가 이게 어디냐면은 후두엽이라고 해서 시신경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야, 이 애기가 누구냐면은 이게 소아과 선생님이 찍으셨는데 애가 눈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해서 자폐증인가 싶어갖고 이제 걱정돼서 뇌 영상 사진을 찍었는데 보통 암만 자폐증 애기라도 여기가 하나도 없는 애들 잘 없어요. 이렇게 어릴 때. 너무 이상한 형태니까 우리 그 방사선과 선생님께서 저한테 야, 이런 뇌는 난 처음 본다. 이게 무슨 뇌냐? 나도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애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소아과 선생님을 애를 봤는데 얘가 6개월 때부터 영어 비디오에 중독된 애기였어요. 한동안 여러분 IMF 이후에 많은 아빠들이 내가 영어를 못해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영어 비디오 증후군이 너무 많았어요. 빙봉뱅 비디오를 하루 종일 틀어줘가지고 얘는 형을 틀어주는데 애기가 이렇게 있고 문제는 어머니가 또 우울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디오 틀어놓고 혼자 다이어시 우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상호작용은 안 가는데 형은 이미 컸기 때문에 뇌가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았지만 좋다고 생각 안 하지만 동생은 막 형성돼야 돼. 아까 말했죠. 변형계 그게 형성돼야 될 시기에 그걸 딱 봐놓으니까 엄마가 아니고 이제 얘는 비디오야. 엄마야. 그래갖고 얘 정말 밤에 잘 때도 비디오를 못 끄게 해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은 다 방에 들어가 자는데 얘는 텔레비전 앞에 거실로 자요.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그런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안에 자극은 전혀 없고 여기 시각적 자극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살아있는 데를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이 애기 치료가 다 돼서 대학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선천적 장애는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얘 치료하면서 특수 유치원한테도 유치원에 쫓겨나고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한테 비리고 하다 그래갖고 겨우 그래서 이제 얘는 중학교 되면서 많이 좋아져서 약간 자폐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사람도 안 쳐다보고 막 아마 제 생각에 얘 변형계를 살려낸 거 아닌가 싶어요. 오랜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이 너무 귀한 사진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애를 안 만들도록 엄마들이 노력하시는 게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먹는 것만 주고 이렇게 얼굴 안 쳐다보고 되게 비교 보여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애착과 관련된 부위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빨간 부위가 살아나는데 이제 이런 애착 발달의 위험 요인이 좀 있죠. 엄마의 산후 우울증, 질 낮은 보육시설,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 학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학대는 모든 걸 다 합했을 테니까. 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빨간 부분에 그 뇌가 발달을 잘 못하고 인간무시를 못하는 사람이 양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갈까봐 제가 오늘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부분이고요. 아까 지금 보셨죠. 요게 이제 애착과 관련된 뇌의 변형기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쯤 대충 끝난다고 내도 3-4돌 때 끝나요. 6돌까지는 상당히 좀 진행이 되긴 한데 여러분 다시 어떻게 보면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난리하고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 가서 잡겠다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이미 그게 잘 조절되기 때문에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뇌가 잘 발달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겠냐고. 저는 이런 애기들을 살려내는 게 제 직업이에요. 약을 쓰든 어쨌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성폭력을 당해 치료를 안 하면요. 어른이 됐을 때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 입원을 해야 될 우울증입니다. 보통 여자의 3배. 자살 시도율 13% 올라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엄청나게 많은 외국의 자료라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미 이렇기 때문에 폭력과 학대나 어린 시절에 잘못 키워놓으면은 그게 여러 대를 걸쳐서 이게 엄마가 또 애기를 놓으면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실히 잘 조절해줘가지고 끊어줘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도는 어떤가? 예방적 시각이 아직 법과 제도로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한동안에 아동 기본권 내지는 아동 건강권 유지 이런 제정법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거 왜 하냐, 돈은 왜 그런 데 쓰냐 이렇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아동 건강법이나 아동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어릴 때 힘들 때 그때는 픽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외국엔 다 그런 법이 있어요. 이번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트럼프가 되면서 작은 정부를 하느라고 미국에서 다 다른 예산을 깎았대요. 근데 참 그분도 대단하셔. 아동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안 깎았대요. 제가 미국의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참 놀랄 일이지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도 본질은 좀 맞는 것 같아라는 걸 제 동료한테 들었어요. 아동 예산 하나도 안 깎았대요. 그래서 뭘 알았는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근데 불행하게도 깎을 예산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동 예산이 얼마나 적은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같이 이런 거 설명하는 과학적, 통합적 연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학대받는 아이들 치료해주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부에 올리잖아요. 복지부에서 제가 이제 그때 국회의원 할 때 하도 난리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연구해봤어?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야 연구 자료는 있니? 딱 그게 나와요. 기재부로 올라가면 특별히 여러분 증거를 만들어서야지 인정을 해줘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 뭐예요? 평소에 연구도 안 돼 있는데 돼 있겠어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를 기재부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 쭉 드렸던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나라는 그 연구하는 학자도 너무 적고 그런 연구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아기들과 엄마들은 철저히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이거 웬일입니까 정말. 그래서 노인들은 그래도 목소리가 커지니까 노인 쪽은 좀 치매 쪽으로 돈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린이와 아기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지부 예산 중에 영유아 쪽으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정말 너무 슬펐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처가 다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막 나눠져 있어갖고 장기 계획은 세울 수도 없고요. 컨트롤 제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가해자는 처벌만 하면 되지. 피해자의 문제가 대를 이어간다는 거 과학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금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다시금 보면 호기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안은 선별적 복지를 하네,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하네 그러면서 상위 10% 아동수당을 주니 맞는 친구 우리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으로 10만 원 한 집에 가는 것보다 철저히 돈 한 푼 안 주고 제대로 안 주고 있는 어린애들, 학대받은 애들 이쪽은 또 돈이
하나도 없고요. 일본의 72분의 1이에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아동학대 처리 예산이 일본 우리 GDP 3배잖아요. 내가 왜 서양은 안 했어요. 서양은 우리보다 몇 배가 더 많아서 일본이 비교적 우리랑 비슷하고 적게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썼더니 그게 우리의 72분의 1, 우리가 72분의 1이에요. 일본의 아동학대 예산.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싶어도 딴 것도 있어요. 여기 저기 계산했거든요.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한데요. 전체 GDP의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예산은 10조 원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아까 말했죠. 아동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지배할 그 뇌가 형성되는 나이에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건 처음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진국 중에. 이게 보세요. 일본도 상당히 적죠. 딴 나라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보세요. 근데 미국이 왜 좀 적으냐면 미국은 요 예산 명목이 아닌 다른 걸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적게 잡힌 거고 우리는 진짜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이런 건 안 하고 선별적 복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한테 더 주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제가 한때 정치권에 있었지만 너무 포퓰리즘 아닌가, 한가한 이념 논쟁이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썼죠. 우리나라 다 돌봄 서비스 외에는 지금 돈이 몇천원밖에 안 되고 물리적 지원 이준이고 더 어려운 애들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에 대한 기획도 없고 정책들은 대부분 효과 변동도 안 된 거 하고 있고 아까 말했죠. 전문가는 없는데 가우처 자꾸 내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심리 지원 수요자를 보면 이제 이런 두부 모델을 한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좀 테크닉이 달라요. 1차 예방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교육 같은 거 시켜서 미리 안 생기게 하는 거. 2차 예방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최소화하는 거. 3차 예방은 이미 너무 지나가지고 재활을 해야 될 거. 거기에 따라서 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이 1, 2차, 3차 예방에 따라서 굉장히 복지 서비스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두부처럼 자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부 조금 한 개 한 개마다 다 다른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싫죠? 와 제가 행정을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현재로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통째로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가 미래를 위한 복지잖아요. 미래에는 우리가 AI 도움도 받고 좀 어째 해가지고 여기 각각의 두부 잘린 하나하나에 맞는 예를 들면 아동의 1차 예방 쪽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의 2차 예방 쪽 이미 2차 예방 가려면 애들이 이미 이제 임신을 했거나 사고를 쳤거나 그 정도 돼요. 애가 자살 시도를 했다. 그럼 그런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예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병원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미 사고를 너무 쳐가지고 소년원에 갔다 온 애 어떡할 거냐. 이게 3차 예방이 안 돼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부터 재활 잘 시켜줘야 돼요. 학교를 다시 돌아왔는데 친구들 왕따 시키고 선생님들이 머리 뽕지어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감옥에서 났다 그러죠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는 이런 각자 수요에 맞는 제대로 검증된 복지정책으로 가면은 어떨까? 너무 어려운 주문이죠. 근데 저는 기사님한테 우리 경북부터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마치고 나서 이제 뭐 할까 이제 학교 돌아가서 공부 이제 다시 하고 어쩌고 했더니 정의아 의장님이 이제 그때 국회의장님이신데 나보고 그분이 신경외과 의사세요. 그래서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 마치면 뭐 할 거니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다시 학교 돌아가서 환자 치료하고요. 또 원래 제가 성폭력 어린이들 많이 지원했으니까 걔들 도와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하려면 개개인 의사로 하지 말고 단체 같은 걸 만들면 어떠니?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랬더니 국회 사무처 안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GO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은 저는 정말 몰랐지만 그래서 그 정의아 의장님의 도움으로 의장님이 굉장히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는 그거 너무 중요하고 옛날부터 아동 어릴 때 두 돌 이전에 맡기지 마라 하도 그래가지고 잘 손주는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꾸려서 회장을 하면서 첫 해에 내가 무슨 사업을 좀 해볼까. 이때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이철호 의원님 그때 하얀 머리를 이렇게 그날 저희 창립 기념일에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협회는 또 재밌게도 국회하고 정책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의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애기들이 아버지한테 성폭력 당하고 애기를 낳아서 입양시킨 아기들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제가 한 1년 600명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애들 상당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애기들 아버지들 요즘에 감옥 다 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아버지는 갔는데 얘는 집으로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어머니의 무기나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걸 싫어해요. 너 때문에 우리 지금 기둥이 나갔다. 너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걔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는 해방센터 할 때는 그까지 도와줬거든. 치료 좀 해주고. 근데 얘네들이 정말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때는 책임을 많이 못 졌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끝나고 제가 폭력학대 예방협회를 하면서 야 그러면은 누구를 도와줄까 했다가 제일 어려운 애가 걔를 떠올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열심히 이제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국에 4개의 쉼터에 특수 쉼터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걔도 어떻게 지내나 보려고 들어갔더니 뭐 잘 못 보게 하니까 당시에 강은희 장관님 지금은 이제 대구시 교육감이 되셨죠. 그분이 저랑 또 절친이셨어요. 그래서 강은희 장관 찾아가가지고 야 걔들 너무 불쌍한데 나는 걔들 치료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랬더니 치료비 좀 없어 그러시더라고. 치료비가 별로 없대요. 그냥 겨우 보호하고 밥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도 힘들다고. 아 우리한테 예산을 너무 안 준다. 얘가 뭐 예산을 따는데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비는 좀 딴 데서 나올 테니까 그 친구들을 한번 포기해달라. 그래가지고 4개 쉼터에 다 가봤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여러분 저 그 애를 보면 아까 제가 우리 아들 멍한 얼굴 보셨죠? 다 그 얼굴 하고 있어요. 중3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주로 있더라고요. 그럼 걔들을 살려내는 프로그램 아까 말씀 복지 시스템에 두부 한모 중에 이제 얘네들 3차 예방쯤 될 거예요. 청소년에 이미 너무 심각해서 재활 들어가야 될 아이들인데 그럼 내가 요거부터 하나만 그 두부에 고부터 만들자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있는 데가 없는 데지만 다 동원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여러분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국회의원 때 10억 만들어 놓은 꼭지가 있어요. 그 꼭지에 좀 더 많이 태워가지고 얘네들처럼 신종성 폭력처럼 심하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재활시키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비로 좀 달라. 그러니까 그 프로포저를 써가지고 또 이거를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안민석 민주당 의원님 있죠. 그분이 굉장히 터줏대감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아마 상임위원장 되실 텐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이 그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내내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은 내가 검사 54명이 있는데 한 70명 돼요 지금. 김천, 대구, 대전, 그다음에 그 창원, 또 한쪽은 경기 이 4개의 지역에 있는데 마침 또 지사님이 그때 국회의원이신 김천 지역이 거기 아주 좋은 쉼터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쫓아갔어요. 정말 시설장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 무슨 진단기도 했어요. 바로 프로그램 만들려면 그냥은 안 돼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전문가들이 다 평가해 볼 거 아니에요. 평가한 결과에 맞춰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만든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딱 철저히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애들의 피드백까지 받는 걸로 다 끝낸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했더니 애들 평균 저는 아직 걔들 다 거의 다 내가 면담을 다 했어요. 제가 정신과에서 제가 진단 다 했다니까요. 평균 진단명이 3.2개예요. 정신과 진단. 그리고 자해가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애들 만나면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하고 허벅지까지 다 자해 자국이 있어요. 자살 시도를 3분 내에서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병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4분의 1 정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 대부분 집에 못 돌아가고 집단으로 사는 애들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누구누구가 같이 노력했냐면 정신과 전문의 저처럼 트라우마를 전국적으로 전문의 선생님 한 7분 계세요. 그분들하고 임상심리학자. 임상심리학은 여러분 그냥 심리학이 아니고 환자 진료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심리학자를 임상심리학자라고 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미국에는 임상심리학자가 나면 의과대학 수준으로 공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술치료사. 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을 했냐면 문화부에서 돈을 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 아이들은 제가 옛날 경험해요. 말을 잘 못해요. 이 어릴 때부터 학대를 많이 당해가지고 언어 영역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언어화를 잘 못해. 제가 인터뷰를 하면은 말을 잘 못하고 싫어하는 걸 제가 기억을 했었어요. 자꾸 얘기하라고 하면 왜요? 그러고 그래서 얘들은 비언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은 그게 만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예술적인 그 툴을 이용한 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겠다. 제가 그때도 감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치료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무 프로그램도 예술치료사가 가서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전문가 셋이 저것도 합쳐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예술치료사들은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받은 애들을 잘 못 건드려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애가 기절하기도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캐물으면 안 돼요. 첫째고 둘째고. 그런 테크닉도 가르쳐야 되니까 예술치료사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교육을 참 많이 했어요. 정신과 선생님들이. 임상심리 선생님들도 가서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이분들은 평가를 뭘 할 것인가 열심히 뒤져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 전문가들이 정말 지사님 말씀에 단디 준비를 한 거죠. 전문선생님한테. 그리고 하고 나서 효과 검증 반드시 했고 왜냐면 여러분 3번을 하지 않으면요. 효과도 없는 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재부는 이런 증거 없으면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거 저는 논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논문학할 때 정도로 정확하게 효과성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또 우리 프로그램에는 심리치료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예술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난타, 또 뮤지컬, 그다음에 합창, 댄스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주말에는 또 무료하게 손톱고 있고 막 주말에 제일 자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말에 아주 좋은 고급의 예술 강사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연말에 그걸 발표하게 했어요. 발표를 안 하면 얘들이 게을르게 해요. 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연말에 다 발표해서 비교한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교육과 치료가 함께 가는 전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치료 목표는 얘들이 신뢰가 없죠. 사람들 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극복하게 하고 정서 조절하게 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증진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목표로 1번에 3개 프로그램, 2번에 3개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 그 예술치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예술심리치료 이름이 이렇게 재밌죠.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왜냐면 얘네들 남의 입장 공감을 정말 못해요. 그거를 그 심리 프로그램을 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재밌게.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다 지금 매뉴얼 만들었는데 3번에 자기주장 및 정석게임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프로그램 소개가 돼 있고 또 이렇게 감정 표현 못하니까 생각 게임 하나하나 이렇게 빼면서 자기 감정 꼭 걸리는 것이 얘기해야 되고 뭐 그런 하여튼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쭉 다 해가지고 이렇게 첫날 자기 소개하는 게 돼요. 여보요.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상어 쓴 애는 정말 다른 애 때리고 막 그런 애였어요. 곰돌이 하는 애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난 이렇게 잘 그릴 줄 몰랐어요. 걔들 근데 산만하거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만다라 그림 그릴 때 정말로 애들이 자기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치료를 쭉 하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처음에 말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자기를 표현하면서 치유되는 과정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아이들을 치료 전 후에 무슨 평가를 해서 이걸 증명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분도 심리평가하면은 우울증, 척도 이런 거 애들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 있냐면 저 앞에 인상적 진단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걔를 인터뷰를 1시간만 붙들고 앉아서 자기 얘기 못하고 자꾸 놀래고 대인관계 못하고 자신감 없고 이게 제가 걔를 보면서 지적장애까지 있다 그러고 제가 진단명 붙여놓은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그다음에 사회공포증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지금 제가 진단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신체학대와 성학대를 다 받았어. 얘는 제가 보니까 내 기억나. 그 세탁기 안에 들어갔던 애예요. 굉장히 심각한 학대였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검사가 참 중요한 게 컴퓨터라이즈드 뉴로사이콜로지 테스트라 그래서 20분 동안만 게임만 하면요. 얘의 인지능력, 집중력, 감정인지 이런 게 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4차 산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요.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전문가처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실은 이 프로그램은
문화부 콘텐츠진흥원에서 장마치 3년 동안 1년에 많은 돈을 받아서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서 제가 국회의원 때니까 이게 뭐냐고 불러서 들어봤더니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가할 때 썼어요. 했더니 얘 봐요. 얘가 지능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뭐냐 평균적인 애들 IQ예요. 여기에 비해서 딴 IQ 다 괜찮지 않아요? 대충? 얘 지적장애 상급 엉터리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지능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실은 그런 대로 다 지능이 돌아가요. 단 뭐가 문제냐? 감성 지능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채리는 검사가 거의 못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아까 말씀드린 애착의 문제가 있는 애기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 슬픈 얼굴 이런 게 쭉쭉 나와 있는 거 점수 매기는 걸 그걸 못했어요. 얘가. 이것만 보더라도 아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애는 감성이 많이 죽어 있으니까 그거를 살리는 교육과 살리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앞으로 이게 비싸지 안 비싸지도 않아요. 20분 동안 띠디디디디 하고 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 4차 산업이에요. 이거 앞으로 이제 VR 끼고 하면 더 정확할 건데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경북 지역에 있는 쉼터나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을 애기들이나 약자를 보호할 때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왜냐면 딴 검사는 되지도 않는데 이거는 20분 동안 띠디디 하면은 결과 나오고 더 좋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치료 이후에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만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런 거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거를 그 기퉁이에 콘텐츠 진흥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런 기가 막힌 게 있는 거를 저는 기술자니까 알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지금 저는 이거 살려야 된다고 봐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기술 써야죠 우리가. 그래서 얘는 조금 올라갔어요. 감성지능이. 하고 나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재면 되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냐인데요. 너무 간단해요. 10분 동안 여러분 맥박을 재면 돼요. 맥박을 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긴장, 흥분 상태, 분노가 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이게 예건데 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쪽에 너무 치우치게 나오는 그런 맥박을 보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유명한 하드레이터 베리어빌리티라고 해서 그냥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 요거는 신경인지적인 평가. 요건 정신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 이 세 개를 다 해본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 세 개를 해보니 이제 얘 재밌잖아요. 치료를 하는데 예술 치료는 어땠니? 그랬더니 효과가 좋았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이 있었고 상처가 줄어들었고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예술 교육 아까 말했지 이건 좀 싫었대요 자기는. 왜 억지로 나한테 춤추라고 했는지 성질난다 이런 애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가 불안하고 과학학성이 감소되는 걸 제가 체크했어요. 물어보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1대1로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 아까 말 집단으로 예술 치료 하는 것만으로도 애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변화가 많이 생겨서 시술장 선생님들이 올해는 언제 하나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올해도 저희가 운이 좋게 지금 거의 입찰이 끝나가서 올해도 한 번 더 얘들한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년에 하면서 얘를 이렇게 이제 이거 할 때 얼마나 이러고 하기 싫어해서 이러고 안 하라고 하는 애들인데 야 너 공연해야 돼. 그만하면 열심히 해요.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른 그림이긴 한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평생을 자신감 없게 사는 아이들이 이쁘게 꾸며서 딴 사람 앞에 어텐션을 받는다. 이거는 대단한 치료. 그래서 얘들 다 그 얘기는 해요. 끝나고 나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 얘기는 다 해요. 그리고 시설 선생님들은 그래요. 덜 싸운대요. 난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이걸 하고 나서 또 공감을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하고 싸우는 게 덜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이제 얘들 다 질문을 내가 다 해봤어요. 하나 뜬 게 풀렸다. 뭐가 좋았니? 이런 거 다 체크 다 하고 애들이 이런 얘기해. 내 분노 감정 표현 이제 하겠다. 자신감 좀 생긴다. 애들하고 좀 나아졌다.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거로 얘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피드백을 다 받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 검사, 2차 검사하고 치료 효과가 다 어땠는지 정신병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쭉쭉 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다 발표는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체계적인 이런 모델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오늘 앞으로 미래형
통합적인 심리, 복지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4반달부터 쭉 너무 긴 여행을 했습니다. 너무 강의 시간이 길었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를 잘못했나 보군요. 어떡하죠? 흥미가 있어야 질문이 있는데. 네. 예, 저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서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너무 이제 집중이 많이 됐고 필요한 게 많아서 지금 집중이 많이 되고 또 반성도 됐던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이제 2세 이하에 될 수 있으면은 맡기지 말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한돌이 지나면은 이제 맡기려고 하시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애들 정서라든지 그쵸. 이런 거 좀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가 애들을 대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이제 첫째는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새돌 아까 전까지 뇌가 발달이 덜 돼 있잖아요.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들이 개인마다 적응의 역량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어떤 애기는 굉장히 소리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남이 만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고집이 세고 어떤 애는 새로운 거 하면 무조건 도망을 가고 어떤 애는 새로운 거 보면 무조건 들러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생물학적인 특징이 아직 여과 없이 나타날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두 돌 때 보내는 게 어린 나이에 보내는 게 소전력도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애기가 무지 까다롭고 잠도 잘 못 자고 난리를 떠는 애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심각하게 보내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때 보내면 그런 애기들은 다 탈이 나서 와요.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게 다른 애 소리도 나고 집하고 다른 환경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 적응 자체가 없는 애기들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면은 좋아지면 돼요. 뇌가 발달하면서. 그래서 애기가 순하고 잘 적응하는 애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기준에서는 없어지니까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정을 떠나서 보내려면 엄청 가정과 유사한 그런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원장님 인터뷰도 해봐야 되지만 잠깐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선생님이 얼마만에 한 번씩 변하는지 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 때는 그 선생님이 안정성 있게 한 명이 쭉 하면서 책임지고 봐줄 수 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유아들한테 뭐 인지교육 시킨다 그러면 그때 가지 마세요. 유아뿐만 아니라 저는 영어 우리 어린이집은 영어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러면 웃으시면 돼요. 그 나이는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여러분 참고로 한국처럼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2학년 때부터 가르쳐야 돼 실은. 그 애기들 해봤자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정서적인 케어를 잘 못하는 그룹들이 우리는 인지교육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데는 안 보내시면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직률이나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를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선생님이 얘를 1년을 봐줄 수 있도록 세돌까지는 아까 그래야 애착장이 안 생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애기가 마치 까다롭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정말 그러면 사실 애기들은 세돌까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말 들어보면 그때는 엄청 무리를 해서 집에 누구 끌고 와서라도 애를 봐주셔야 돼요. 애기를 낼름, 시열은 외갓집에 보내는 건 좀 싫어하는데 왜냐면 애가 또 트라우마 많이 받는데 좀 와주셔서 봐주시는 거는 1년 정도는 좀 참아주시자.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하지만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가 다행히 그렇다면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애기들 영아 어린이집 보내는 게 대부분 국공립이 힘들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원장님의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장님 인터뷰를 부부가 하셔서 이분이 어떤 철학이신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왜냐면 돈이 필요해서 그 여렵다는 느낌이 너무 들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애가 적당히 잘 적응하고 그 옆에 자주 안 바뀌는 선생님이 계시고 하는 정도라면은 저는
부모님 그렇다고 엄마가 일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거. 자 그런 애기들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3돌 이럴 때 발달 평가를 해보는 건 좋아요. 전문가한테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전 대한민국에 저 같은 의사가 이런 걸 잘하는 의사가 요소마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 먼저 스페셜리 미국 가서 트레이닝 받고 어린애를 잘 보는 훈련까지 받고 와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통상적인 정신과 전문의는 심지어 소아정신과를 해도요. 요 4세 이하는 못 건드려도 되고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가방끈이 너무 길어야 돼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거의 또 돈은 별로 안 돼요. 의외로. 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주로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피해요. 의사들이 야 나는 그거 너무 싫어. 엄마들은 와가지고 또 물어보고 남자들은 다 기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의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심리학자 아까 보셨죠? 예술치료사를 교육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또 이제 나갔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애기가 너무 예민한데 내가 그냥 보내버렸어. 자 그러면은 애들 한 2년 지나면 불안장이 생겨서 옵니다. 저한테. 밤에 잠을 안 자요. 딴 친구를 끄집어 뜯어요. 이러고 와요. 자 그런 게 생겼을 때 그걸 빨리 처리해주면 되잖아. 아까 제가 이게 2차 예방이거든요. 1차 예방은 게 안 생기게 하는 거지만 좀 생겼어 문제가. 그러면 그거를 더 문제 커지지 않게 빨리 조기에 봉합해주는 세컨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이때가 바로 의료인들, 치료사들 이게 쫙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북대 칠곡병원이 있잖아요. 어린이병원. 정은선 교수님이 참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치료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떻게든 밑에 있는 교수들 많이 좀 가르쳐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경북 지역에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요원들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우리 지사님들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어린이집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애기들을 혹시 원장님이 얘기하면은 좀 빨리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 내에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것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힘든 어린애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 예방도 못 해주고 조기 발견도 못 해준 애기들이 사춘기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쉼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아이들은 아까 보셨죠? 제가 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꼭 마련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국회의원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도적인 행정 틀도 좀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 힐링 문화 특수 뭐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 거를 하나 이 지역에 크게 만들어가지고 각 쉼터나 어려움이 있는 치유가 많이 필요한 분들을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북에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요? 왜냐면 수도권에는 못 만들어요. 지금 민주당 계통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좀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저는 당파를 다 떠나서라도 제가 지금 이 못 드리는 모든 거는 선진국에는 다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핀란드에도 있고 미국에도 부자주에만 있어요. 미국도 참 안 된 게 어려운 데는 이런 걸 감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에서 이런 철학이 좀 들어가서 왜냐 아이들이 벌써 어릴 때 이런 케어의 미스로 인하여 정신없고 산만하고 충동하고 이런 일이 많아졌고 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가 애들이 너무 힘들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괜히 학교 선생님만 애매하게 혼낼 문제가 아니라 혹시 방과후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에듀케어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 방과후 시스템 학교에 띵 맡기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제가 보셨죠. 애들은 예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그걸로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들이 정말 가입이 안 들고 애를 잘 맡길 수 있으려면요. 지역사회 내에 이런 고급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면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낼 수 있고 열린 시스템 만드는 거가 저는 이게 절대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니에요. 정성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있는 돈을 제대로 배분하고 하면은 어려운 애를 위한 특수문화 무슨 센터도 만들어줄 수 있고 방과후 교실을 위한 허브 같은 것도 지역사회마다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제가 오늘 아는 이 모든 것들을 아까 저기 애기 아빠 말씀대로 그 집 애기도 혹시 우리 애가 어릴 때 너무 빨리 보내가지고 애착이 안 좋나 선생님 얘 애착 반응 검사 이거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잘하고 있는지 검사해주세요 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북이 되면 제 생각에 부모들 이걸 원하는 거죠. 물론 아동수당 받으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야 너 수당 줄까 아니면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데를 갈래로 달려오실걸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수당은 그냥 받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은 도저히 일반인으로서 돈을 안 만들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도에서 저는 제공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착반응 검사 그것도 꽤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 떨어뜨리고 둘이서 상호작용 시켜가 점수 매기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만들 수는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외국관 같은 그런 분들이 편하게 혹시 아기가 불안정하다 왜 때를 쓰냐 우리 애는 왜 우리 애가 딸에 때리냐 내리고 나오면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할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아기가 혹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하고 전문가가 체크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런 행정을 꼭 해주시사 보면 제가 몹시 막 밟으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